네, 이래저래 정치권이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전군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김만음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장하나 의원 얘기부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민주당 좀 전에 이강진 기자 그 보도 내용처럼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장하나 의원 현직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여야가 참 어렵게 합의해가지고 12월 달에 예산도 이제 마련하고 민생법원 통과시키려는 이 시점에 또 이런 불상사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일개 개인 의원의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헌법기관이기도 하고요. 참 지도부도 어렵게 하고 정말 돌출성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고 싶고요. 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품격이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 겁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성명을 잘 읽어보니까 운동권 학생의 개인 성명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보십시오. 무슨 신문 쪼그레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대통령 퇴진을 얘기한다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품격이 너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사람 청년 대표로서 비례대표를 추천한 민주당이 지금까지 잘 안 됐던 이유도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또 공천을 하고 이런 데 대한 뭐라고 해요? 부메랑입니까? 이런 점에서 참 정말 안타깝고 장하나 의원 생각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쉽지 않은 일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대통령의 선거를 불복하면서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는 선거가 이제 무효가 되는 방법이겠고,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서 어렵고, 그렇다면 비제도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거부하는 것인데 이미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책임을 지우게 하고 또 제도적인 대안책을 마련하는 쪽인데 만약에 현재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책임 있는 조치도 불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 있는 조치도 하고 물러나라. 둘 다 요구할 수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그런 역할인데 일반적인 국민들의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불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불복했을 때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가? 앞으로 그러면 불복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회에 요구되는 모든 것은 개인적으로는 거부를 할 것인가? 이런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를 비롯해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상당히 다수에 속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자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또 다수였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까지 당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대선 불복 문제로 건드리려고 했고 또 가끔은 대선 불복 문제를 가지고 너무 주춤하지 말고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해라 등까지는 나왔지만은 불복 자체를 이렇게 선언한 경우 처음인데 당에서는 좀 공식적인 유감까지 표명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지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국정원 등 이렇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여당을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거나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워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장하나 의원이 그래도 선을 긋긴 했지만 좀 상당한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일 처리 과정, 특히 국정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의 개입 논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만이 좀 많은 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고 가자는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복이 나왔는데 장하나 의원 민주당에서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지금 비례대표로 영입된 케이스입니다. 청년 비례대표 2명이 남자 1명, 여자 1명 됐는데 김광진 의원, 남자 청년 대표, 여자 청년 대표로 또 이제 장하나 의원이 됐습니다. 비교적 당에서는 상당히 강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당의 예비 후보가 돼가지고 비례로 당선되기 전에는 제주 강정마을 관련 해군기지 관련 상당히 강하게 투쟁해왔던 조직의 사무처장 등 여러 가지 해왔는데요. 그런 입장의 연장선 속에서는 저는 좀 얘기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강한 그런 목소리 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하고 다르게 지금 127명에 속하고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1명인데 그랬을 때 책임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당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장하나 의원이 말이죠.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는 당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국민의 그렇죠. 선택을 직접 받지 않고 된 국회의원인데 그렇다면은 지도부하고 분명히 사전에 상의를 하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거 없이 돌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네. 민주당이 오늘 선거기를 분명히 잘했습니다. 저는 네. 항상 그 김한길 대표가 최근에 아주 그 합리적인 판단을 잘한다고 보는데 네. 이 선거기뿐만 아니고 이런 돌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적인 그런 그 행동도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 그렇죠. 예, 네. 말씀 잘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 틀짓기 구도에 가면은 민주당이 계속 불리합니다. 네. 대선 불복 프레임을 지금 새누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섣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게 틀짓기 이론, 이 구도 싸움에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네. 이런 스스로의 잘못을 또 깨닫지 못하고 다시 이전 일을 반복한다는 점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제 지금 장하나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 지금 돌출 발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발언들이 여당이 짜놓은 이렇게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강력한 의사를 네. 장하나 의원을 통해서 네. 대변을 할 수 있다 보지만 네. 돌출을 가장한 네. 계획된 또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게 전 국민의 여론과 정서와는 동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SNS 상에 여러 가지 댓글을 파악을 해보니까 네. 대다수가 이 발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네, 네, 네. 국민의 여론을 정확히 있는 게 중요하죠. 네. 예, 돌출된 발언 또 개인적인 발언의 문제성은 분명히 있지만은 네. 최근에 와서 정교계를 비롯해서 또 국회의원까지 이런 발언하게 된 상황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네. 대통령과 여당도 좀 상황의 심각성을 동반해서 같이 좀 책임을 지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장하나 의원 발언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신당 창당 준비기구 새정치추진위원회 인선안 1차 인선안 네. 발표를 했는데 이제 공동위원장 명단을 보니까 박호군 전 과기부 장관 그리고 윤장현 광주비전 20일 이사장 그리고 김효석 이계한 전 의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일단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염두에 둔 인선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오늘 발표를 두고 그렇게 실망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새로운 기회를 두는 것도 아니고 네. 그저 무난한 정도의 지금 추진 공동위원장 발표한 거 아니냐라고 봐야 됩니다. 네. 기존에 얘기가 나오면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정도 알려진 분 나오는데 물론 박호근 전 과기부 장관의 경우에는 장관까지 했지만 저는 가장 익숙하지 않은 분입니다. 네. 나머지 세 분의 경우에는 두 분은 전직 국회의원 하셨고 또 원내대표도 하신 분도 있고 네. 윤장현 이사장의 경우에는 현역 정치인은 아닙니다만은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영입을 하려고 했던 분이고 네, 오랫동안 그렇죠. 시민운동 해왔던 분이어서 굉장히 네. 비중 있는 분이긴 합니다. 네. 이 중 네 분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되게 그나마 익숙한 분들은 얘기 듣다 보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그렇죠. 광역단체장으로 조금 거론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박호근 전 장관의 경우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이계환 전 의원, 김효석 전 의원, 윤장현 이사장 이 세 분 다 그동안에 각종 언론들에서 차기 후보군을 놓고 여론조사, 후보 네. 경쟁 구도에 올랐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 중에서 100% 다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는 차기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할 좀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박호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천대 총장 하셨기 때문에 인천 지역 제가 이제 예. 주변에 언론에 나오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 지역 그다음에 김효석 김효석 전 의원 윤장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장 전남지사에 이렇게 좀 하마평에 좀 오르는 것 같고 이계한 전 의원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서울시장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맥락을 봤을 때 좀 염두에 뒀다고 좀 구체적으로 좀 봐도 될까요? 염두에 뒀는데 또 하나 문제를 둘 네. 것은요. 이게 기존의 정당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정당과 또 기존 정당의 유력 후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라는 차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수도권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인천, 서울, 경기 네. 이 중에서 전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갈 것인지 그냥 모두 내릴 것인지 두고 봐야겠고요. 네. 호남의 경우에는 두 분 다 우연하게 김효석 전 의원, 윤장현 이사장 두 사람 다 한 분은 광주에 한 분은 전남에 되고 있어가지고요. 이 지역은 새누리당과의 경쟁보다는 민주당과의 경쟁 관계에 있고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당에 대한 지지는 조금 오히려 안철수 신당이 이른바 안철수 신당이 좀 우위에 있는 편이고 네. 후보 간의 경쟁은 상당히 막상막하기 때문에 네. 조금 굉장히 주목받을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오늘 매우 실망했습니다. 왜 어떤 면에서 실망? 그동안에 제가 여러 정치평론가들 가운데서 네. 비교적 네. 안철수 진영에 대한 점수를 많이 준 사람이거든요. 네, 네. 뭔가 이 여야 지금 현재 새누리하고 민주가 너무 국민들한테 정치 혐오적으로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새로운 뭐 정치적인 세력이 좀 나와야 된다는 네. 국민들의 여론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 뭐 네 분이 훌륭한 분이지만 새정치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과연 걸맞는 인물인지 제가 앵커도 한 엿주고 싶은데 참신한 인물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우선 김효석 이계한 네. 뭐 그렇게 참신하지 네. 않다는 건 뭐 온 국민 다 잘 아실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 두 분 박호근, 윤장현 이 분들은 특정 진영, 또 네. 특정 분야의 그 인물인데 네. 과연 전체 그 새 정치를 추진할 만한 위원장으로서 그 상징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참 안타깝고요. 네. 그 또 지역으로 보면은 영남, 충청 네. 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이런 그렇죠. 점에서 안타깝고 네. 최장집 이후에 또 네. 새롭게 그 정말 그 새 정치를 추진할 만한 얼굴마다름 내세울 이런 분을 모셔야 되는데 네. 물론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할 바에는 저는 미루든지 말이죠. 이 네. 저 임명을 미루든지 아니면 본인이 새 정치 추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본인이 계속 영입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란 말을 내걸었지만 매우 현실적인 이사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그 좀 더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첫 번째가 참신한 인물이 없다. 그리고 빅샷이 없다. 뭐 이렇게 좀 그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철수 신당 뭐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뭐 빅샷, 참신한 인물, 영입에 좀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네. 우선 그 현역 의원이 많이 이제 가담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다음 총선까지 한 뭐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계속 재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세력화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의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퍼스널리티가 네. 마음을 활짝 열고 네. 누구나 다 와라 받아주겠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네. 뭔가 좀 재는 듯한 스타일이 많이 보이고 네. 충청 진영에서 이번에 그 선병열 의원하고 그 유건찬 의원 등이 자진해서 내가 저 안철수 진영에 가서 한번 새 정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우리하고 상의된 바 없다 해서 또 마음을 닫았거든요. 이런 네. 점에 있어 보면은 뭔가 열린 개방적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서 네. 여기 현실적인 문제 등등해서 이런 그 세결집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형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정 교수님 지적한 대로 일부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새 정치를 이야기하면서도 내부에는 또 몇몇 사람들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당을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기도 합니다. 네. 새 정치를 한다면은 밖으로 표방하는 것 못지않게 내부적으로 새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주길 주문을 하고 싶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아주 실망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하여튼 무난한 정도고 대신 파괴력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대개 나왔던 분들이 기존에 정당에 있던 분들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요. 네. 그게 상당히 모순이긴 합니다. 한편으로는 참신한 사람을 기대를 하고 또 참신한 사람이 왔을 경우 우리가 조금 약하지 않냐 이런 느낌도 있고 네, 네. 또 경우에 따라 두 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저는 이런 점도 고려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있었지만은 주요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네.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빈약해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네. 정치권의 기존의 정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만 성공을 했고 네. 그 문화에 익숙하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데 안철수의 새 정치를 계기로 해서 혹시 또 꼽힐 기회를 가진다면 그것도 괜찮다. 네. 예컨대 이계환 전 의원의 경우도요. 저는 괜찮은 재원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매번 서울시장 준비하려고 했다가 당에서 다른 분 낙하산으로 밀어내버리니까 출마 기회도 못 가졌고 네. 마찬가지로 동작에도 출마하려고 했다가 그렇죠. 당에서 다른 분 낳고 해가지고 전 이런저런 분들 좀 기회도 있지 않냐라고 봐지고요. 또 하나 안철수 의원이 제기하는 이른바 조금 뭔가 포용하는 분위로 가는 것하고 맞는데 네. 단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현 의원에 대한 당신은 예비 후보였죠. 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개인만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현재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가 그만큼 압도적이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안철수 신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당에 대한 지지를 플러스 시킬 그런 부분들이 모여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런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정리하면 오늘 인선안에 대해서 두 분 다 참신하지는 않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체로 의견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김한일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그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아니 파괴력은 없지만 무난한 정도를 무난한 평가할 정도. 수 있겠다는 여기는 좀 실망이시다. 네. 네, 실망이시다. 왜냐하면요. 네. 국민들이 지금 안철수에 바라는 그 지지율이 네. 30% 중반대까지 가는데 네, 네.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계한 김효석으로서 새 정치를 보여주기도 뭐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도 전체 시민사회 진영을 대변하기에는 뭔가 한 2% 부족한 점이 보여서 네. 이런 점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앞으로 계속 영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19초례까지 하겠다는 안 의원의 말을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말이죠. 이용섭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 그 지도부에 떨어져서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온다든가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 또 새누리당에서도 많은 진보적인 생각을 데리고 와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조경태 의원이 참여했으면은 정 교수께서 어떻게 평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든 이용섭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자기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키겠다는 강하게 선언했던 분이니까 네.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안철수 의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제 안철수 의원 화법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오늘도 이제 인선하는 발표를 하긴 했는데 신당을 언제 창당하겠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신당 언제 저희가 궁금한 건 또 그거지 않습니까? 신당을 언제 창당을 할 건지 그리고 그 파괴력은 얼마나 될 건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보통 같으면은 지금 추진위가 과거의 정당 조직으로 보면 이른바 주비가 되겠죠. 그렇죠. 예, 창준위를 구성하기 직전에. 그 다음에 창준위를 구성하고 일정 기간 동안을 기한 내에 창당하지 않으면 창준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있는 것인데 추진한다고 해서 저는 그래도, 한두 달 안에는 지금 정당의 모습을 갖춘 창준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적어도 지방선거는 책임지고 참여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기간은 맞추지 않겠는가라고 봐집니다. 선거 일정 예, 다만 6.4 지방선거를 두고 이른바 안철수 신당에 관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네. 총선을 목표로 하면서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현재 지지율로 보자면은 여야를 포함해서 대강 2위가 나오고 야당 쪽에서는 제1당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보를 그렇게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더구나 또 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 등은 소선거구제에서 한 사람 뽑는 거고 네. 또 이미 기존의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많이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서 네. 이번 지방선거 한 번에 새로운 정당으로 확 부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점에서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님 말씀 듣고 국정원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역사상 우리 현대사 정치사에서 수많은 제3당이 정말 명멸에 가서 나는 네. 그 전체를 밟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창당 주비위나 창당 준비위원회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 따라서 새정치추진위라는 아주 도덕적인 네임을 건 그런 이름을 내걸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같은 인물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좀 보였다는 데서 조금 실망스럽고요. 네. 역시 오늘 또 한 얘기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일정은 추후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간을 많이 보고 있다. 뭐 별명이 안철수 아닙니까? 이리저리 간을 많이 보는. 네. 그런 점에서는 실망을 오늘 많이 하셨나요? 예, 예. 여전히 안철수 의원한테 조금 부족되는 네.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나 조직적 리더십은 앞으로 좀 발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는 좀 이제 정리를 하고요. 국정원 개혁특위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새누리당, 민주당, 양당 모두 조금씩 양보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특위 부분에서 양보를 한 거고 민주당에서는 특검 부분에서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긴 찾았는데 이제 결국은 본래 이제 활동에 들어가려면 여기서부터 또 이제 곳곳에서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은 평론가님. 양보를 했다 또 하는데 특검 부분이 전혀 실마리를 만들지 못한 채 이번에 협상 타결을 해서 그렇죠. 또 계속 논의하겠다. 민주당 주변과 강경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불만이 있죠. 그렇죠. 네. 범위와 시기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특검을 구성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특검 구성 자체부터 아직 논의가 전혀 안 된 것이냐.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국정원 개혁 관련 특위 구성 이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일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개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생각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하고 네.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하고 다르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충됐죠. 무엇보다 지금 국정원 중심으로 만들어진 아마 셀프 개혁안이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지난 화요일 날 10일 날 나올 건데요. 그렇죠. 나올 건데 국정원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니까 국정원에 대한 수사 능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쳐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면에 민주당이나 야당 쪽은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수사가 오히려 정치 개입의 빌미가 됐고 네. 지금 이른바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서 재판까지 불려 있는 상황 아니냐 해서 네. 이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과연 올해 내 정리가 될까? 저는 뭔가 절충해서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 보느냐?
예산안 파동이 다시 한번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절충적으로 가는 게 좀 필요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좀 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국정원 결국은 민주당이 요구한 건 핵심은 국정원 기능을 좀 약화시키고 예산을 좀 줄이겠다 이런 걸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이 한참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시점에 장성택 실각과 관련한 얘기를 이제 정청래 의원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기가 좀 뭐 보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제 거기 가지고도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지금 어저께 뭐 기록 영화에서 장성택이 뭐 삭제되고 예, 그런 거 보면은 그 시점 자체가 12월 이번 달이 아니라 지난달 말쯤이었을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묵혀두고 있다가 왜 하필 그 시점에 이렇게 보고를 했을까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한테 질문이 아니라 현장에 뛰고 있는 기자분들 다 아시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국정원에서 얘기할 때 대북 심리전을 이야기하는데 네. 보니까 국내 정치에 대한 굉장한 심리전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봐집니다. 네. 예컨대 이번에 장성택 관련 발표가 됐을 때는 국정원에서 정리가 된 정보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네. 거의 첩보 수준의 내용을 그대로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하고 의견도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또 방향도 그랬었는데 적어도 일정한 내용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발표했던 것은 국정원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좀 뭔가 새로운 국정원의 역할 네. 이 부분을 강조하게 산 거 아니냐라고 봐집니다. 특히 네. 남재준 원장은 현재 야당의 주장대로 만약에 국정원 방향이 결정이 된다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지난번에 NLL 관련 대화력 발표 때도 국내 여야 간의 갈등 상황 그렇죠. 속에서 치밀하게 6월 20일, 6월 24일 발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에서는 이 부분의 장성택 관련 문제도 그랬다. 저는 이 점에서는 대북한 정보 문제라든가 이런 위기 상황에 관한 문제를 향후에는 적어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형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차례가 오랜만에 와. 네, 죄송합니다. 두 번 연속금의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저는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보는 시각을, 제가 순진해서 그런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네.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날 이제 국정원이 지금 이제 여야 모두한테 다 잘 보여야 됩니다. 네. 개혁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날 이제 정부위원장하고 여야 간사한테 알렸는데. 네. 정청래 의원이 이제 조금 오바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청래 의원의 의혹으로 보고 싶고. 네. 이걸 어떤 물타기 해가지고 같이 연계시킨다는 시선으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 에이전트 역할을 했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우리가 항상 두들겨 네. 패서 나쁜 네. 조직이라고 봐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아껴야 될 우리 공공기관 네. 아닙니까? 네. 근데 특위 이제 활동은 예산안 처리 전에 이거 해결하자, 입법화하자는 게 이제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인데.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국내 정부 파트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대공수사권 검찰하고 경찰에 넘길 거냐, 네. 상설위원회 할 거냐, 예산 통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네.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는 요즘 여야가 뭔가 좀 국민들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또 배후에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야가 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잘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논의 과정 속에 적어도 이후 한두 가지는 좀 다퉈야 되지 않냐라고 봅니다. 지난번 지금 댓글 관련 문제가 제기된 게 네. 대북 심리전하고 국내 정치 개입하고 경계가 모호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네. 주로 국정원이 뭔가 변명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 좀 가려달라 아니면 일탈행위다 이렇게 했었는데 상당 부분은 대다수가 보기도 이렇게 정치 개입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국정원의 인터넷 관련 활동의 부분에서의 대북 심전의 영역하고 네. 정치 개입의 여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줘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이것은 적어도 여당에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조 교수님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그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다뤄야 될 쟁점 사안들이 결국 보면 국내 정보 활동 통제, 그다음에 대공 수사권 폐지, 그다음에 뭐 사이버 심리전 활동, 그다음에 뭐 예산안 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양측의 입장이 좀 갈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연내 입법화라든지 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정 교수님? 저는 잘 되리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네. 오늘 정세균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대공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라 중요성이라든가 그렇죠. 정보 파트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했고 해서 네. 당초에 알려진 것처럼 정보 파트의 폐지나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가 쉽게 민주당 일각에서 요구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기술적인 문제에서 하나 또 걸림돌이 있어요. 그 상설위원회를 하자는 게 네. 이제 또 나온 얘기인데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상설위원회 하면은 그동안에 여당하고 정부가 공유하던 이 정보 또 야당한테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네. 저는 이 문제도 결국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같은 또 상황이거든요. 적절히 처리되려고 보고 예산 통제권 문제도 선진국에서는 적절하게 통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이건 네. 누가 공감할 겁니다. 적어도 국정원에 대해서 기존처럼 무소불위의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국회 차원에서의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예산도 조금 뭔가 심지어는 사이버 사령,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예산도 국정원 작업으로 나갈 정도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통제 부분 필요하다고 봐주고요. 또 현재 민주당의 경우도 맨날 야당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정권을 잡아 살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하다 보면은요, 그걸 감안한 상황이 될 겁니다. 더구나 정세균, 지금 위원장 맡으시면 5선에다가 여러 가지 과정, 네. 당 대표를 역임하셨던 분이니까 좀 그런 걸 포괄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씩만 더 이렇게 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예산안 심사 일정 여야 모두 합의는 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상 초유의 뭐 준 예산 편성될 수 있다. 국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우려가 많이 커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합의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당 모두 자기 그 각 당에서 추구하는 방점이 있는 게 분명하고 우선순위 뭐 법안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 교수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특히 이제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네. 민주당이 강력하게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들고 나와가지고 네. 집권을 하는데 아주 큰 그 도움이 됐는데 이게 슬그머니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네. 경제민주화, 뭐 대기업, 뭐 그다음 감세 문제에 대해서 네. 공격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새누리 쪽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빨리 실천해야 되는데 네. 입법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 네.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사안이 해마다 11월, 12월에서 언론에서 지적을 합니다. 네. 국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서 네. 내일 모레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 다시 열지 않습니까? 그럼 쫓겨서 다 처리됩니다. 또 해넘겨가면서 적당하게 준예산까지 가지 않고 처리가 되는데 네. 이거 앞으로 이런 관행은 좀 없애야 되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죠. 이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 예산을 이제 집행 분배를 잘 해야 되는데 자원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관심 많이 못 기려요. 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그 사적인 이익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쪽지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네. 정말 불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고 하는데 우리 쪽지 예산도 한번 들여다볼 그런 그 시점에 우리 시청자들 관심 좀 기울여달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 교수께서 쪽지 예산을 여러 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네. 혹시 요즘은 문자로 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과거에 문자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법안 몇 개 중요한 기본 방향이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쪽에서는 주로 이제 규제 축소 때지 폐지를 통해서 뭔가 투자를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쪽인데 네. 그렇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내걸었던 경제 민주화 쪽보다는 다시 그 4년 전에 5년 전에 줄푸세 쪽으로 다시 기우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저는 만약에 여야 정당 간에 내거는 법안끼리 충돌하지가 않는다면은 네. 충돌하지 않는 법안 속에서는 서로 비중이 있는 만큼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컨대 야당이 얘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방향하고 정부의 방향하고 만약에 충돌이 된다면 치열하게 다퉈야겠지만은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하고 나머지 충돌하는 부분들은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국민의 여론의 평가도 받고 이런 네. 방식으로 해서 가능한 법안은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뭐 한때 국회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이 국회 출입 기자들 그리고 그 각 의원들 보좌진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연말에 12월 31일에 모든 사람들, 모든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보신각 종 들으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다들 소원이지 않습니까? 빨리 털고 나가자. 그렇죠. 네. 근데 저희 국회는 그동안 그런 모습은 못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 잘 돼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가 소식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